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이 바로 정조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조선왕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가 한신대학교 교수인 김준혁 교수님이 정조와 그 화성 성에 대한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조왕과 화성 그 성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 이렇게 로마 역사가 100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500년도 결코 짧은 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놀랬고, 정조왕이 제가 보면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정조가 신궁이래요. 신궁. 주몽이죠. 주몽. 활을 그렇게 잘 쐈는데 한 번 활을 쏠 때 50발을 쐈대. 50발을. 근데 49발을 쏘고 한 발은 하늘에 쐈다고 합니다. 49발을 쏴서 49발을 명중시키는 분이 정조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명궁이죠, 명궁. 근데 우리나라가 주몽도 활을 잘 쏘고 정조대왕도 활을 잘 쏘고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특기가 뭐냐면 주역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주역이 패가 원래 50개예요, 패가. 그래서 주역에 정조대왕이 능통하다 보니까 그 주역에서 50개의 패 중에 하나는 하늘이라고 해서 그 패를 하나 빼고 49개로 그 패를 봐요.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그 패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정말 그 주역에 능통하고 세상 지리에 능통한 정조대왕이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그 제목이 뭐냐면 정조대왕의 숨겨진 리더십 5049예요. 그러니까 50발의 화살을 49개만 쏘고 한 발은 하늘에 쏜다. 그게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주역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보면서 좀 깨달은 것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을 실천한 정조대왕이라고 하는데 정조대왕이 1776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궁녀와 내시를 줄였어요. 궁녀와 내시가 108, 한 300명 정도 되는데 108명 정도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인 거죠.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줄였는데 궁녀가 보통 정삼품 정도에 해당되는 녹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급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300명이 일할 거를 3분의 1 토막해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국비를 아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상당히 새롭고, 그리고 국방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국방 예산을 보니까 56%의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방 예산으로 나가면서 그 국방을 그 통폐합시키고 쓸모없는 그런 군 진영을 합침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해서 국방비를 또 줄여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본인이 모범을 보였어요. 보통 왕이면은 보통 고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술과 고기가 10일 반찬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뭐 5첩반상 뭐 받잖아요. 근데 그 11첩을 받아요. 11가지의 진미를 받아야 되는데 정조는 본인이 한 끼당 5개의 반찬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낸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반 반찬도 제가 세보니까 6, 7개가 넘어요. 내가 먹든 안 먹든. 근데 정조대왕은 5개로 반찬을 줄이면서 본인이 먼저 검소하게 한 거예요. 예. 자기의 그 비서들을 3분의 1을 100명을 잘랐죠.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반찬을 11반찬인데 5반찬으로 5찬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서 나라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대단해요. 그리고 정조대왕이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왕의 옷 빼고는 비단 옷을 입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비단 옷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곤룡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옷소매 끝동인가 거기서 이제 곤룡포를 입고 이제 나왔었는데, 곤룡포라는 그 왕의 옷 빼고는 다 무명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 무명옷이 편리한 것은 일용의복이고 화려하지 않고 또 사치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무명옷이 좋다고 해요. 와, 이거 왕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먼저 실천하는 정조대왕을 보면서 참 공부에 힘쓰고 또 검소하고 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또 이제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했다고 하는데, 정조가 어떤 왕이냐면 그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 기록된 것을 정말 세밀하게 살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1791년에 전주에 살고 있는 뭐 이름도 나와 있어요. 김계손님, 아우 김성손이 붙인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찔려서 살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다툼하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아에 이거를 재판을 넣었는데, 관아에서 이거를 뇌물을 받고 정당방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이거에 못 이어가 가지고 1년 동안 그 원수를 찾아내서 칼로 찌르고, 그리고 본인도 자수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기록을 보면서 정조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이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비록 김씨 형제가 살인은 저질렀지만 인륜 행실도를 올릴 만한 효성이기에 특별히 용서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인재인이 조정에 추천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살인자를 죄를 사해주고 조선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조서를 읽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을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이런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 그래서 정조가 이런 참 마음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세종대왕 못지 않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또 암행어사를 되게 많이 보냈대요. 암행어사를 많이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정약용을 포함한 정약용 보고 경기 북부 그리고 마전, 연천 이렇게 이제 그 수령들을 보내서 암행어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정조왕이 아끼는 강명길, 김양직이 고발이 된 거예요. 뭐냐면 강명길은 내의원에서 정조의 그 몸을 치료하는 그 의원이었고 너무 잘 치료해서 그 벼슬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벼슬을 갖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쓴 거예요. 그리고 김양직은 또 이 사람도 정조의 또 신뢰를 받던 사람인데 백성들을 또 괴롭힘으로 인해서 다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해도 법에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예외 규정을 안 든 거예요. 우리가 측근이라고 항상 감싸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다 측근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조가 공과 사를 구분한 거에 대해서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공과 사를 구분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또 정조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인재를 되게, 정조가 실은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인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열이 와가지고 부스럼이 몸에 되게 많았대. 우리 얘기로 하면 아토피인 거죠. 근데 이 몸에, 머리에 나는 종기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머리에 나는 부스럼을 고치지 못했대요. 근데 이것을 피제길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피부병의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정조의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환을
해가지고 정조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 쓰지 말라고 내의원에서 안 된다 했는데 정조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써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붙여 쓴 거예요. 근데 그 부스럼이 낫은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 못 고치던 부스럼과 피부병을 그 피제길이라는 사람의 그 고약을 붙이고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게요? 다 반대하죠. 의원이 어떻게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의원으로 시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 모든 것을 차츰차츰 변화시켜가지고 종육품으로 이렇게 임명을 시켜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피제기라는 사람의 뛰어난 의술을 또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피부병이라던가 이런 것을 또 고치게 했겠구나. 인재를 등용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정조대왕이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워낙 또 책을 많이 읽었죠. 정조대왕이 책을 많이 읽었고 중용 그 23장 우리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보시면 어떤 거냐면 작은 일에도 뭐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성스럽게 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하고 감동하면 생육하고 그래서 오직 세상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그 영화 영린에서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아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정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되게 배려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워낙 그 주역에 능통하고 또 인문고전에 능통한 사람인데도 정조가 경연 시간에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네? 어려운 말을 쓰고 막 하고 싶겠는데 그 신하들한테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고 평이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문장이 있어요. 일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말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야, 이거 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요즘에 그 자기계발서에서 보면은 목표의 70%, 80%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0% 이상을 하다 보니까 맨날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조는 이미 뭐 1000년 전에 이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다 하지 말라. 이건 뭐 논어나 중용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군자는 말보다 행함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말보다 행함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군자라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조 왕을 보면서 참 아버지가 그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고 정말 늘 생명의 위험에 느꼈던 사람인데 그 많은 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돼서 정말 세종대왕 못지않게 선한 일들을 하고 군을 개편하고 그리고 뭐 군역법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다 보완을 했어요. 새로 만든 거는 많지 않지만 그 법을 자기 선조들이 만들어 놨던 것을 더 보강하고 발전시키고 본인은 내시라든가 궁녀를 다 필요 없다고 거두고 본인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했던 정조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저도 제가 맡은 그 리더십 안에서 정조왕을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더욱더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TV였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